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 이걸 단순히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법규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법조항 너머의 해법, 그러니까 경영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국내 최초로 풀어내신 분이죠.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님의 아주 탁월한 강의를 바탕으로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진짜 해법은 어디에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대한민국. 명실상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죠. 반도체 수출액 또 조선 수주 실적 같은 건 세계 1위고요. 정말 많은 산업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경제 지표 바로 뒤에는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아주 아픈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94. 이 숫자가 뭐냐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바로 그 첫 한 달 동안 일터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근로자의 수입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이 바로 우리가 왜 이 법을 이야기해야만 하는지 그 시급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이런 산업안전법이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그 배경에 있는 대한민국의 좀 고통스러운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기업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어떻게든 매출을 늘리고 또 어떻게든 원가를 줄이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쉼없이 달려오는 동안에 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그 가치 말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고를 뜻하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정의하고 기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한 경우, 둘째는 똑같은 사고로 2명 이상이 6개월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동일한 유해 요인 때문에 1년 안에 직업성 질병을 얻은 분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법이 단 한 명의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부상과 질병까지 다 포함하는 훨씬 넓은 안전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이걸 비교해보면요.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새로운 법은 부상자 기준을 3개월 요양에서 6개월 치료로 훨씬 더 강화했고요. 직업성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의 잣대가 훨씬 더 엄격해지고 그 범위도 넓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바로 이 처벌의 강도와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벌에 하한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최고 경영진에게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새로운 현실은 경영진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책임을 과연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기업 경영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지점일 겁니다. 우리 회사의 안전을 전담하는 최고 안전 책임자, 그러니까 CSO를 임명해두면 CEO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해석은 아주 단호합니다. 고용노동부는요, 최고 안전 책임자, 즉 CSO를 임명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CEO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CSO 임명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법원은 뭘 볼까요? 바로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CSO가 안전에 관한 예산이나 인력, 조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CEO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구조라면 법원은 결국 최종 책임자를 CEO라고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CSO인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단순하게 법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부족하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안영찬 교수님의 핵심 통찰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 즉 경영 철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법을 지킨다는 건요, 서류에 있는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로 보고, 귀찮은 규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의 전환. 바로 이 안전이라는 가치를 회사 DNA에 아주 깊숙이 새겨 넣는 것. 이게 바로 모든 해법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런 철학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지멘스나 바스프 같은 곳은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안전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영 방침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듀폰, 보쉬, 로레알, 브리지스톤 같은 초인류 기업비를 보면요, 안전은 특정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아주 확고한 기업 윤리 그 자체인 거죠. 자,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청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전 문화를 어떻게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보시죠. 다행히 법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인데요. 이걸 쭉 보면 목표 설정부터 예산, 인력, 심지어 협력업체 관리까지 기업이 안전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실행 지침서 같은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OS 방법론입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 5단계는요, 그냥 작업장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가 눈에 잘 띄게 만들어서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런 물리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한 번 하고 끝내는 그런 일회성 프로젝트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인 문화적 변혁의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안영찬 교수님은 문화의 변화를 끝나지 않는 여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진짜 안전이라는 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안영찬 교수님은 이 모든 것을 딱 3단어로 압축해서 말씀하십니다. 리더가 반드시 가져야 할 3가지, 바로 절실함, 관찰, 그리고 실행입니다. 사고를 기필코 막고야 말겠다는 절실함, 현장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찾아내는 날카로운 관찰, 그리고 발견한 문제를 즉시 개선하는 과감한 실행. 이 3가지가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조직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단순히 법 조항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을 조직의 DNA로 만드는 그 위대한 여정을 이미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안전 경영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나요?